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31년 동안 3만 명 정도의 가족들,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 나우리 가족 상담소 이서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끊임없이 만난 게 저 자신을 또 만난 것 같아서 나의 색깔과 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암이 걸렸다고 해봐요. 근데 뭐 갑상선 암이 걸렸다. 그러면 밤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늘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됐다 이러고 밥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커피도 잘 마십니다. 근데 자기가 갑상선에서 혹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암이 아닐까 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온 챗GPT한테 다 물어보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것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디가 갑상선 암이라고 할 때 마치 내가 갑상선 암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력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면 그때 생기는 마음이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울먹이면서 어떡하니? 그리고 한번 봤을 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서 너 30도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건넬 때 그 사람은 밥 한 번 더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본다면 그런 상상을 하려면 자기 문제에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작게 아플 때 대충 뭐 괜찮아 이거 연고 바르면 나아가 아니고 어떡하지? 이거 왜 다쳤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그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어루만지고 밴드로 붙이고 이거를 잘 보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아파서 이건 못해 하고 미루기도 하고 자기 몸을 천근같이 자기 마음을 만근같이 아끼는 평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조금 다쳤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를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의 출발은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나와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때 그러지 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과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에서 출발해서 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대인관계의 비결은 나를 소중히 하는 것이 으뜸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좀 나아지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해지게 만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SNS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나를 편안하게 재밌게는 해줘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의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고 나서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봐서 다른 내가 되는 게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전 명작들을 읽어도 그것은 밖에서 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깊은 감동은 줄지언정 감명과 감화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게 뭔가 울림이 있어서 내 삶 전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글쓰기라는 거예요. 읽는 것은 나를 치료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나를 치유한다. 그래서 제가 감정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눈물을 흘리시면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울컥하지만 뭔가 치유되는 느낌은 덜 받는데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쓰는 순간 뭔가 치유받는다.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간다. 그런 정화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읽기가 요리의 재료라고 한다면 쓰기는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근데 누가 먹냐? 내가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솔직한 건가?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한 건가? 이 생각을 하고서 글을 쓴다면 그 글은 나에게 최고의 명문장이고 명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쓰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지금도 책을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입학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가? 저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솔직하게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쓰는 순간 그 쓴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좀 더 달라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깊은 우울에 빠진 중년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통넓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치고 지금 써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한 5, 6주가 됐나요? 요즘 매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됐어서. 그리고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글쓰기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어쩌면 글은 나를 만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진 치유제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몇 분한테 글쓰기를 한번 권했는데 이 상담 과정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180도 이렇게 바뀐 것처럼 스스로를 치유하는 걸 느꼈어요. 거기다가 상담이 추가되니까 좀 더 좋은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주된 것은 글쓰기였다. 그래서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고 자기를 만나는 것의 가장 좋은 도구는 글쓰기밖에 없구나. 외국의 교수들도 글을 쓰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강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많이 제시들을 하고 있거든요.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효과적인 치유책은 글쓰기다. 이걸 저는 이 책에서 여러 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일기를 하나 쓴다고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서 이런 촬영을 할 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과 PD님과 조명들이 이렇게 나한테 온통 나를 향해 주는가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 고마운 게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죠. 뭐가 감사한데 하면 머리가 찾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 강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여기서 배우는 것은 내가 강의를 잘하려고 했구나. 너무 힘을 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봤더니 제 눈은 제가 못 속이잖아요. 잘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저보다 더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눈빛이었단 말이죠. 그때 배움일기. 힘주는구나.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힘을 좀 빼잖아요.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을 좀 내리잖아요. 그때 배움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하나를 얻었으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의 대표였던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해요. 에픽테토스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배가 육지에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 내린 사람들이 조개도 줍고 물장구도 치고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배에 다시 승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삶이라는 육지에 정박하게 되면 우리는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놀다가 어느 날 선장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조리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뭔가, 두고 가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펙이나 물건들은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것 뭐냐? 내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태도밖에 없다.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남을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면 선생님, 태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태도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상담하다가 만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40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몇 달째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오셔서 좀 편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말입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에 10억씩이라고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두 팔과 두 다리는 1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잃고 있는 게 40억 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하고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더니 편안하게 주무시게 됐다는 거예요. 40억을 사기당한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기당한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괘씸해하고 분노하고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문득 두 팔과 두 다리가 온전한 것이 40억 이상이다라고 태도,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이 객관적 현실은 주관적으로 평화롭게 변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고통에 부여하는 우리의 의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태도를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즐겁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안목을 좀 더 깊게 하고 넓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육지에 정박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쓴 것도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려면, 태도를 좀 더 성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가장 좋은 도구가 글쓰기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이번 책도 글쓰기에 대한 걸로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된 거죠. 인생을 즐겁게 가지려면 저는 또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불행한 사람은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약간 표현이 다르죠. 근데 없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괴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이것이 없어지면 어쩔까?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나의 이 얼굴이 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다, 아직 건강하잖아. 다행이다, 아직 멀쩡하게 바라보잖아.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태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가,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가, 그 시선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걸 찾는 것.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것에 몰입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건강하고 가장 쉬운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노관리연구소를 한 15년 이상 소장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나를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있는 모습에 내가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에 남편이 얼마나 해당하는 걸 보고 그 갭으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부합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내가 그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다만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온전한 그림인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그건 그렇게 그려야지 라고 하는 그림인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은 나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은 이래야 되고 자연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나의 높은 기대, 그리고 수많은 기준들로 그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섭섭해하고 화내고 썩내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진 높은 기대를 내리고 내가 가진 많은 기준을 줄이면서 그냥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내 그림을 없애는 것,
내 그림을 없애고 그의 그림이 조금 나타날 때 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로 마치 미술관에 가서 그림 구경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의 생활 양식들을 구경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나를 화나게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때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내가 꿀떡꿀떡 먹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까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거리를 둘 수 있는 태도, 그것이 화를 줄여준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불안해서 불안이 없어지면 불안이 왜 생기겠는가. 근데 제가 감정식당이라는 것을 방송에서도 하고 또 책으로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감정은 없다는 겁니다. 불안은, 그 다음에 미움은, 질투는 나쁜 감정이니까 누르고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걔들이 심술이 나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비치볼과 같다고 그러는데 여름에 비치볼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고 그러면 삐죽삐죽 올라오잖아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평선 위로 띄우면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인정하고 예뻐하는 겁니다. 불안이 왔어?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왔네. 얼마나 있을 거야? 한 달 있고 싶어? 그래, 있을 만큼 있다가 가. 내가 밥도 먹여주고 할게. 오늘은 또 불안이 네가 눈물을 나게 하는구나. 눈물이 나네? 하고 불안을 다독다독. 틱낙한 스님이 화는 우는 아이와 같다. 내가 엄마처럼 보다듬어 줘야 된다 그러는데 화만 그렇겠습니까? 불안도 질투도 스트레스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는 아이와 같다. 보채는 아이와 같다. 다 이유가 있어서 왔고 이유가 있어서 머물다가 이유가 있어서 떠난다. 그러므로 불안을 문제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더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더 잘 되고 싶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그렇구나. 머물 만큼 머물다 가 하고 우는 아이를 이렇게 달래주듯이 얼러주고 그랬죠?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또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다 보면 불안도 어느새 잠잠히 잠자는 아이처럼 조용해지고 다소곳해진다. 그리고 기쁨이 와서 막 날뛰고 있으면 그래 마음껏 한번 춤춰봐. 그 오랜만에 왔는데 아이고 슬픔이 오래 있다가 기쁨이 처음 왔는데 옳지 잘 놀아고 추임새를 넣어주면 얘도 추임새 넣어주니까 이제 조금 더 그 기운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웃는 아이와 같고 우는 아이와 같다. 애가 내가 다독거려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아인슈타인 말처럼 우리 삶은 전체가 기적인데 아무 기적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심하게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인생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저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정말 정박한 육지에서 어떻게 재밌게 노는 거냐 하는 건데 그 정박한 육지가 니한테 뭐라 하더나.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내가 지지고 볶고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도를 알고 싶어서 산에 들어갔는데 장작패기만 3년을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스승이 오늘 인생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필 나가려고 하는 날 산속으로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같이 달려갔더니 아람들이 큰 나무에 딱 붙어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나무에 뭐가 붙어 있나 해서 손을 대봤더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떨어지시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뚝 떨어지면서 이 제자한테 하던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누가 그거 붙으라 그랬나? 내가 돈에 붙고 명예에 붙고 권력에 붙고 인기에 붙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순간 모든 고통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거죠. 혹시 세상이 나에게 붙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붙은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붙으면 재밌는 거, 소꿉놀이라도 그것이 재미있다면 그것이 나의 색깔이고 나다라는 생각으로 나란 실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I am what I make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창조하는 것이 곧 내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고물고물 재밌는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면
나의 메모리얼 데이가 되고 나의 메모리얼 이어가 되고 나의 메모리얼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도 고물고물 살아가고 있습니다.